안녕하십니까. 마음 아지트 그라운드 박지선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육아에 관련돼서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를 자존감 높게 키우려면 이렇게 해라. 아니면 사회성 좋게 키우려면 이렇게 해라. 그리고 부모와 관계가 안정애착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주장이 달라서 어떤 주장이 상반된 주장들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한 가지 좀 이 부분은 내가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고 싶다.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할 거잖아요, 아이가. 그 다양한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받아들이는 결과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 자체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내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작은 거 하나하나에 일일비하고 거기에 매여 있고 몰두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이 아이가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좀 흘러가게 제가 힘을 쓴다는 거죠. 그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있겠고, 세상이 아닌 더 작게는 어떤 타인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상이라든지 관점에 대해서 제가 바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갖게 되면 좋겠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경험하는 걸 곧이곧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어떤 해석 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도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틀 안에서만 해석을 하고 그걸 대하니까 그 해석 틀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좀 더 같은 상황이어도 좀 더 어렵게 대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인데도 좀 더 좋게 받아들이고 꿋꿋하게 그 상황을 이겨내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그 해석의 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아이가 예민한 아이더라고요. 예민한 아이예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거의 돌 될 때까지만 해도 전혀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만 해도 잘 먹고 모유 수유를 하든 분유를 주던 아무거나 다 잘 먹었고 분유도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분유를 못 챙겨갔을 때 다른 아기 엄마들 거에 분유를 빌려서 먹여도 그냥 다 잘 받아 먹었고 그리고 배변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잠도 그렇고요. 잠도 잘 자고 잘 싸고 잘 먹으니까 전혀 예민하지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만 이 친구가 환경을 탐색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이런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예민해서 그렇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니까 굉장히 순한 아이구나. 우리 부부 둘 다 그렇게 순한 기질은 아닌데 얜 누구 닮았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순했었나? 이런 착각도 좀 하긴 했었는데 돌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아이가 자기 주장도 생기고 본인이 어떤 게 불편한지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서부터는 얘가 예민한 아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왜냐면 그 어떤 옷 같은 거 고를 때도 바지의 그 타이트함의 정도
그리고 소재가 얼마나 부드러워야 되는지 그 민감한 차이에 따라서도 어떤 건 입고 어떤 거는 입지 않았고, 양말도 그 양말 재봉 선에 발이 딱 맞아야 편안해하는 걸 느꼈고요. 그게 맞지 않으면 계속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약 같은 걸 먹일 때도 그전에는 제가 그냥 먹여주면 바로 먹었는데, 돌 때부터는 이제 약도 거부하더라고, 제가 먹여주려고 하면. 그래서 그럼 네가 먹어라 하고 줬는데 그냥 자기가 하게끔 했더니 그걸 또 잘 먹고요. 그래서 이 뭔가 저는 섬세하지가 못하니까 양치를 시키던 약을 먹이던 뭔가 이 아이에게 손을 댔을 때 제 거친 면들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게끔 했을 때는 훨씬 편안해하고 순응하고, 그리고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다는 걸 알게 된 게 유치원, 이제 기관 생활할 때 더 확실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문화센터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제가 아이와 이동을 하면서 그 차 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은 어디 갔다가 뭐 문화센터 갔다가 점심은 어디서 먹고 오후에는 뭘 할 거야. 그리고 오후에 일정에도 뭔가 세세하게 여러 스케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차 안에서 얘기하면서 가고, 그래서 차 안에서 아침에 이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하기로 이 스케줄을 갈 거야, 뭐 여기 갈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 상황이 변하는 거에 있어서 어렵지 않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이가 순해서 그 스케줄이 많이 있어도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여겼는데, 다만 갔을 때 적응하고 활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구나, 하지만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관 생활을 하면서부터 아이가 굉장히 이제 등원 거부를 심하게 하게 되면서는 이 친구가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예민하구나. 게다가 어린이집을 처음에 한국 나이로 3살 때 갔거든요. 근데 3살에 갔었을 때 거기에 보조 선생님한테 좀 마음을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래도 등원할 때는 많이 힘들어했죠. 그래서 초반에는 많이 힘들어하다가 적응이 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괜찮았는데, 또 그 한국 나이 4세,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는 만 2세 반이죠. 거기에 올라가니까 또 한동안 오랫동안 등원 거부를 보였어요. 근데 제가 아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담임 선생님이 그 한 해 동안 5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계속 바뀔 때마다 계속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리고 반 친구들은 영세반일 때부터 계속 같이 있었던 애들이어서 이미 다 돈독하고 친한데 아이는 거기에 끼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연령도 어렸어서 친구들한테 의지할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 선생님도 계속 바뀌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굉장히 부지런하게 안 되겠다, 계속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인 기관을 보내지 말고 좀 더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곳으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바꿨다면 아이한테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기관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약간의 후회도 하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제일 가까운데 그냥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시설도 굉장히 낙후돼 있었고 환경도 많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선생님이 자꾸 바뀌는 거 보면. 근데도 그냥 제가 가까운 데가 엄마한테 제일 편하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보내면서 그 1년 동안 등원 거부가 잦아들지를 않았어요, 거의. 선생님하고 조금 적응될만 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거기는 이제 4세까지만 다니고 5세에 올라가서는 이제 거기 유치원은 5세 반은 지금 단지 내 어린이집은 5세 반이 없으니까 유치원으로 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유치원으로 갔죠. 그래서 제 아이는 수업이 짧게
여러 개 있는 흥미가 끊기지 않게끔 계속 여러 개 수업을 돌리는 것보다, 왜냐하면 전환이 느리니까요. 예민해서 거기 그 관찰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서 거기에 참여하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참여하려고 하면 수업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반 유치원의 수업 커리큘럼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는 일반 유치원보다는 숨 유치원이 훨씬 더 맞겠다. 왜냐면 저랑 돌 지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공원으로 나가서 놀았거든요. 숲에 가서 놀고 공원에서 놀고. 그래서 아이도 그냥 넓은 잔디밭에 공원에 풀어두면 그 어릴 때부터도 저한테 오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만지고 놀고 거기에서 놀이를 만들고 그랬거든요.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이가 편안해하는 곳이 이런 자연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좀 멀지만 숲놀이터를 숲유치원을 많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비교해보고 이곳으로 보내야겠다라고 입학 신청서까지 냈는데 아이가 갑자기 등원하기 하루 전날 본인만 다른 유치원에 간다는 거. 그러니까 어린이집 친구들이 다 같이 A라는 곳에 가는데 본인만 B 유치원에 가야 되는 거냐고. 자기도 A 유치원에 친구들이랑 같이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그걸 몇 번 얘기하니까 그래서 숲유치원 입학했던 걸 취소하고 바로 A 유치원에 전화해서 입학 하루 전날 전화해서 자리가 있냐 물어봐서 다행히 또 한 자리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겠다, 거기로 가겠다 하고서 이제 A 유치원으로 보냈죠. 근데 A 유치원이 그 교육을 좀 많이 해요. 열심히 하셔요. 우리 지금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열심히 놀이도 많이 하는 거죠. 놀이로 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착착착착착 수업 시간 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거 스트레스 받아 할 텐데 이건 어쩌나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아이가 등원하는데 좀 오랫동안 또 어려워했어요. 5세 때도. 5세 때 그렇게 어려워하고, 근데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는 좀 패턴이 익숙해져서 아이도 잘 지냈고, 근데 또 6세에 올라가니까, 또 새롭게, 선생님도 새로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또 새롭게 등원 거부를 시작했고,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친해지기까지도 한 2, 3개월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우는 그 강도나 우는 날이 빈도가 점점점 4세, 5세, 6세 될수록 조금씩 기간이 짧아지기는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여름방학했다가 다시 등원할 때,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또 낯설어지는지 또 힘들어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또 7세 반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게 아이 오늘 유치원에 등원 버스를 타려고 이제 그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어떤 아이가 엄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엄마 엄마 소리 지르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정문에서부터 쭉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엄마를 보니까 우리 아이 유치원 버스 기다릴 때마다 마주쳤던 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엄마 같더라고요. 아이 엄마였어요. 그래서 저 친구 오늘은 어린이집 가기 싫은가 보다. 뭐 그 내막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울음소리에 제 트라우마가 올라왔어요. 이제 또 3월이구나. 3월이면 좀 긴장되는 달이구나. 등원 거부를 어느 정도 할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확 올라오면서, 그리고 하필이면 어제 또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7세 반, 내일이 유치원 오리엔테이션이거든요. OT 날이라서, 내일 OT 한대, 오리엔테이션 한대, 뭐 담임 선생님이랑 뭐 이런 설명하고 뭐 이런다네. 땡땡이도 가볼래? 라고 얘기했더니, 처음엔 가고 싶다 했다가 이제 안 가겠대요. 집에서 놀고 싶대요. 그래서 알았어 했는데 아이가 묻더라고요. 엄마, 나 7세 반에 가서도 또 울면 어떡해? 새로운 곳이라서, 나 무서워서 울면 어떡하지?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려나?
이번 선생님은 뭐라고 하지?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5세 반 선생님이랑 6세 반 선생님이 반응이 달랐거든요. 5세 반 때는 좀 이렇게 다독여 주시는 분이었고 6세 때는 이제 울면 안 돼. 울면 5세 반으로 갈 거야. 형님 반이니까 시크하게 올라와 하고 반응을 해주셨어서 지금 7세 반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겨울방학 끝나고도 땡땡이 울고 갈까봐 걱정했는데 가서는 안 울었지. 그래서 엄마는 땡땡이 믿어. 너도 한번 너를 믿어봐봐. 아마 이번에는 울지 않고 갈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이가 물어봤을 때는 저도 덤덤하게 대답을 했는데 오늘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그 등원 거부했던 트라우마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등원 거부하는 아이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방침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등원 후에 무슨 놀이를 할지 기대감을 부풀게 해주고, 등원하는 날 아침에는 시간을 여유 있게 가져서, 아이가 조급해서 더 거부하게끔 만들지 말아. 엄마가 초조해지게 하지 말자. 그리고 만약에 유치원 앞에서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 단호하게 들여보내고 대신 웃으면서 인사하고, 다녀와서는 또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기대했던 그 놀이를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우리가 이렇게 들은 거대로, 배운 대로 실천은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엄마가 그걸 견디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제가 얘기한 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물려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등원 거부를 할 거지만,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힘들 거잖아요. 우리가 3월이 되면 우리 엄마들, 그리고 아니면은 다른 주양육자, 아빠가 주양육자면 아빠들, 아니면 모든 양육자들, 아이를 등원시키는 모든 분들이 이제 3월이 되면 긴장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놀이치료 할 때 그 상담센터에서 3월이랑 9월에 새 학기 때는 그 아침 일찍부터 한 10시부터 가서 전화기 앞에 있었어요. 그 데스크에 있는 전화기 앞에. 왜냐면 신경 쓰이는 아이들, 우리가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아이의 엄마한테서 전화 올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이 없어도 10시까지 저는 출근해서 그 전화기 앞에 있었어요. 왜냐면 등원시키고 나서 아니면 등교시키고 나서 전화하시라고, 너무 힘들면 전화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긴장되는 3월이 온 거예요. 그래서 3월에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내 마음이 자책하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다른 가족들은 왜 이 힘듦을 나눠 갖지 않은지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우리 아이는 왜 다른 아이들과 다를까 싶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도 느껴지고 할 텐데, 이 시기를 특히 저처럼 예민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이 시기를 오히려 하나하나 성공의 경험으로 기억하게 해주면 아이한테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힘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내가 그거 굉장히 힘들었는데 조금씩 나아졌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생길 수 있게끔. 그래서 이 7세 때도 엄청 울고 가겠죠? 우리 아이는. 그치만 6세 때보다는 좀 덜 우네. 6세 때랑은 좀 더 컸네. 좀 더 씩씩해졌네. 마음에 힘이 생겼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찰나가 생기길 바라면서, 나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떨리고 불안하고 무섭지만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그 관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해석의 틀을 만들어줘서 이 아이가 이걸 계속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스스로에게 힘이 많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길게 보고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1일 1비 하고 있죠? 벌써 이렇게 힘든데 그냥 멀리 보고 그 얘기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육아는 마라톤이다. 그리고 20살까지 근데 그 결승선이 20살이다. 그러니까 20살까지 그렇게 용기 있게 도전한 마음 그래도 힘들었지만 버티고 온 거, 하기 싫었던 거 해야 한다라는 걸 배우고 온 거에 대해서 스스로 기특해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여기 세상이 그렇게 무섭거나 그렇게 막 나한테 위협적인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런 기회로 삼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처럼 예민한 아이를 키우시는, 그래도 이 정도 예민한 아이면 이 정도면 그래도 감각적으로 그렇게 크게 예민한 애는 아니니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처럼 그렇게 예민한 아이를 키우면서 힘드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감된다 이렇게 힘이 되는 저에게 힘이 되는 말도 남겨주시고 그러면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모두들 3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 힘을 내셔서 이번 주 힘을 내서 3월 4일날 그 힘으로 버텨보도록 합시다. 네, 만약에 화이팅!